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양양센터 자료를 보니까 그때 아마 단체 카톡방에 질문이 나왔던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화면이 쪼끔 흐려 가지고 잘 안 보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그 단체 카톡방에서 여기에 인제 요렇게 뭔가 맺혀 있다고 요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답을 한 내용은 대부분이 러너를 끊고 나서 이 부분에 인제 뭐가 감염이 되냐면 정상적인 조직에서 이렇게 끊고 났을 때 이렇게 어떤 뭐 액체가 맺히는 증상이 생기면 요 액체에 인제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인제 작은 뿌리 파리일 거고 이 작은 뿌리 파리에 붙어 있는 선충이 이 액체를 통해서 인제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인제 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큐어링, 예를 들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작물은 이 부분에 인제 그 아무리 작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액체를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치료적 과정을 거치는데 선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병이 되면 그걸 못하게 만들어 갖고 지벽이 계속 흘러나오고 이 부분 이 끝에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부분과 이게 갈색으로 변하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선충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충 감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가면서 이 사진이 제가 그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기 전에 지베렐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우선 ppm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1 ppm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일반적으로 그 1 분의 100만 분의 1 이거든요. 그런데 1%라고 하는 거는 이게 100 분의 1 입니다. 그래서 즉 1%를 100만 분의 1하고 비교해 보면 요것이 10,000 ppm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연면 시비하는 요소가 0.2%라고 하는 것이 그 ppm으로 따지면 2,000 ppm이고 2,000 ppm에 46% 하면 대략 한 1,000 ppm이 질소 총량으로 따질 수 있다. 그런데 요게 인제 우리가 질산태 질소라고 하는 것이 비료로 줄 때는 높게 줘 봐야 한 200 ppm인데 요것 중에 질산태 질소 N이라고 하는 것이 14고 원자가가 산소가 3 개가 들어 있는데 탄소는 16 인데 이게 3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얘는 48 입니다. 그래서 총 62 분의 14 분의 62 하면 질산태 질소에 들어 있는 이게 질소의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 질소가 1000 ppm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높은 5 배 이상의 그 농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하는 그 액들이 내가 재배하고 있는 배디에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고농도의 비료를 주는 거다. 그렇게 주고 나서 농가부들이 좋아진 효과가 나는 거는 상당히 높은 그 비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담양센터의 박진영님 질문해 주세요. 네, 농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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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라고 하는 거는 전기 전도도라기 때문에 전기가 얼마나 통하는지 를 확인해야 인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인제 우리가 일정한 그 농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물에다가 이렇게 물 1 리터에 어느 정도의 물질을 집어넣느냐가 되는 거고 이게 인제 이 ppm으로도 EC를 가늠할 수는 있어요. 당량이란 걸 알고
물질의 원자량을 따져 가지고 이 당량으로 양이온의 당량을 합하고 음이온의 당량을 합해 가지고 그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뭐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을 할 때는 나누기 10으로 해 주고 두 개를 다 더했을 때는 나누기 20으로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량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고거는 이게 인제 비대면 경우에는 쪼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양액을. 예. 예. 네. 네. 그렇죠. 네. 농도에. 이건 뭐냐면 똑같은 A통하고 B통에 담겨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야마자키 처방으로 해 가지고 그 비료를 넣으라고 해서 그 야마자키, 일본의 야마자키라고 하는 이 처방전으로 처방을 하면 우리가 보통 100배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물 1 리터에 A통 10cc, 그다음에 B통 10cc를 넣게 되면, 요게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씨가 대략 0.7에서 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액통이라고 하는 건 100배액으로 사기 때문에 원수 100 톤에 대한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0.7이나 0.8로 처방된 거를 1.0으로 주게 되면 1.0 나누기 0.7 만큼 사용 기간이 짧아집니다, 진하게 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씨 관련된 거는 인제 그렇죠.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품종에 따라서 이 품종에 따라서 양분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낮게 줬을 때는 양분을 빨아먹는 양이 상대적으로 그 물은 많이 날리는데 비료는 쪼끔 들어가니까 작물이 우짜할 수도 있고 원하는 채소가 확보되지 않는 게 작물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그 고유한.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경우는 양액 재배하시는 분이 2.0 부터 시작해 가지고 2.5, 3.0 까지 가고, 토마토, 파프리카는 2.5 에서 뭐 3.5 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범위가 있듯이 같은 딸기이지만 1.0 내외로 관리해도 무난한 게 있고, 예를 들면 서량이나 금실 같은 경우, 아니 죽향이나 금실은 급액이씨를 좀 높게 관리해야 좋은 것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아, 그 0.5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기에는 잘 안 나지만 실제 사용 기간이 2배 이상까지 차이 납니다. 1.0으로 줬을 때 만약에 사용을 2주 사용했다 그러면 1.5로 만약에 이 씨를 주게 되면 한 금액이 실제 1 주일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인제 이 씨와 관련된 거는 어 또 한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이렇게 기계로 측정해서 주는 겁니다. 양액 사용 기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1.5로 줄 때는 만약에 1.0으로 줄 때는 2주 정도 썼던 것이 1.5로 되면 1.5로 주게 되면 일 주일 정도밖에 못 줍니다. 이게 농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 A통과 B통에 들어가는 비료가 많은 거를 이게 비료가 좋다고 그래요, 처방전을.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주고 있는 이 씨가 1.0 이다 그러면 높게 양액이 진하게 타져 있는 애는 그만큼 사용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액을 다시 타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덜 귀찮아 가지고 좋은 비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A통에 들어가는 철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사용 기간 내에 다 소모가 돼야 추가적인 산화가 되지 않아서 양액을 철 성분을 흡수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사용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어 쪼끔 음. 이게 인제 우리가 처방전에 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이 씨를 조절해서 주면 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1.6 으로 조제가 되는 지바농실을 1.0 으로 낮게 주게 되면 사용 기간이 길어지는 차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에서 나냐면 음이온과 양이온의 뭐 이런 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다량 원소에 대비해서 미량 원소는 지바농시가 예를 들면 뭐 붕소가 300 그램 처방돼 있고 야마자키는 붕소가 0.7 기준액인데 300 그램 처방돼 있으면 내가 얘를 1.6 으로 주게 되면 붕소는 실질적으로 처방된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고, 1.6 으로 처방돼 있을 때 300 그램인 이 지바농시를 1.0 으로 주게 되면 미량 원소는 그만큼 안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때도 인제 우리가 처방전을 갖다가 저 1.8 로 처방된 일본 원시를 "얘가 만약에 1.0 으로 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요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원소 부분에서 우리가 조제했던 실험자가 조제했던 실험 조건하고 달라지는 비료 비율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이 비료의 이씨 처방전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 그다음에 질산태 질소하고 뭐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의 비율, 질산태 질소의 음이온과 인산이라고 하는 음이온의 비율 등등 여러 가지 비율 조건을 따져 가지고 비료 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어 갖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설황이라고 하는 품종은 상대적으로 칼슘 비료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들어갔을 때 생육이 왕성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처방하는 사람마다 십수염을 선호하기도 하고 암모니아태 질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질산암모늄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처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비료 관련된 내용은 인제 또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오늘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인제 지베렐린 얘기해야겠구나. 음. 꽃대가 길어진다고 했는데 인제 꽃대가 어떻게 길어지냐면 절화장미처럼 꽃이 맺혀 있는 꽃대가 길게 쭉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 제가 지난주에 사진 현장 가서 그걸 봤는데 농가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찍어 오진 못했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이 어떤 거냐면 실제 농가들이 지베렐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해조류 추출물이나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주고 나서 몇 가지 HB101이라고 뭐 상품명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이 농가에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통에 1kg 정도의 비료를 넣는데 이 영양제가 한 10만 원 정도 해요. 이 정도 더 비쌌나? 이 정도인데 1 톤에 10만 1 톤에 1 킬로라고 1 톤에 1 킬로라는 양이 물 100 톤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10만 리터가 되는 거고, 이 10만 리터에 1 킬로그램 들어가게 되면 실제 얘가 비율로 따지면 아주 낮은 비율입니다. 이게 ppm으로 따지면 계산해 볼까요? 편의가 1 그램이고 리터 없어지고 그러면 거의 막 1 ppm 정도 되겠네. 그러면 아주 낮은 농도에서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1 ppm 정도인데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호르몬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해조물 추출물이나 이런 영양제 중에도 지베렐린 내지는 지베렐린과 유사하게 식물 생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제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그걸 주고 나서 꽃대만 이렇게 쭉 올라온다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이 단일 조건에서 꽃이 피는 딸기는 이런 지베렐린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단일 조건에서 꽃이 펴야 되는 조건에서 지베렐린을 처방하게 되면 영양생장 쪽으로 치우치면서 꽃이 이하방이 늦어진다든가, 꽃대가 길게 뻗어나오고 과일이 맺히면 그 무게 때문에 처지면서 꽃대 꺾임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삼척에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입의 크기하고 이 입이 크기하고 좀 다르죠.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짱잎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짱잎이 왜 나오냐면 이 줄기를 딱 꺾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안에가 이렇게 도관이 이렇게 3개가 돼 있어요. 심지 이게 일종의 탯줄처럼 이 안에 이제 심지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줄기예요. 이렇게 줄기가 쭉 이렇게 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역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고, 여기에 잎이 하나가 이렇게 맺히고, 여기 하나 맺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맺히는데, 병이나 작은 뿌리 파리가 여기를 가해를 했어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그러면 물은 물이 올라갈 때 각각 3개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얘는 성장을 못하고 작아지는 거고, 얘는 생장을 계속하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컸고 2개는 컸는데 얘는 안 커서 짝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짝잎 현상을 보고 이 도관부에 잎줄기 쪽에 도관부에 연결되어 있는 관부 쪽에도 예를 들면 병이나 해충이 가해를 해서 병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이 농가는 소일킹 소득을 했는데 짝잎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딸기 농사에서 묘 농사가 이제 90%다 뭐 80%다 이런 얘기 하는데, 육묘 과정에서 병이 왔을 수도 있고, 대부분 심어놓고 빨리 이런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묘 때 병이 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렇게 짝잎 증상이 보이는 묘를 보면 농가분들이 이제 경험이 짧으신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약을 많이 줘요. 그런데 약을 주더라도 식물 같은 경우는 이 관부에 이제 병이 한번 와버리면, 여기 와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치료가 되더라도 여기는 코르코아 조직이 되면서 원래 이 정도 두께에서 양수분 이동이 되던 것들이 여기가 먹어버리니까 이만큼밖에 양수분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과일이 맺혀갖고 이제 착과분함이 걸리게 되면 이 양분을 충분히 못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경 중에 얘가 이제 딱 처지면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요런 경험을 몇 번 하신 농가분들은 이런 게 보이면 바로 그냥 뽑아가지고 다른 묘로 보식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식하지 말아라. 보식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역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을 한번 관주를 해주시고 심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대개 보면 그 논산의 딸기 시험장에서 관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 동정을 해보면 역병 탄저 시드름이 다 걸려 있대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약재 방제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재들은 실제 농가분들이 역병 약재를 했을 때 효과가 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농가분들께는 이제 역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를 관주를 해주라고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아인산염을 조제해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인산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배액으로 해가지고 1톤에다가 1kg 아인산을 집어넣고 pH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에 80%에서 90% 되는 가성소다, 수산화 칼륨이나 나트륨을 줘가지고 pH를 맞춰갖고 쓰기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 아인산염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성소다를 가지고 이용해서 pH를 맞추지 않으면 배액의 pH가 엄청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부 농가들에서 이제 이 아인산염 내지는 파스크래프트라고 하는 아인산염을 이제 상품화시켜서 만든 제품을 쓰는 농가들이 pH가 이제 배액 pH가 4.4 정도 나오면 저한테 많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작물의 생육부터 확인합니다. 작물의 생육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배액량이 계속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그리고 고설 재배에서는 pH가 4.4까지 내려가더라도 토양에서의 그 조건에서처럼 인해 흡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H가 내려갔을 때 토양에서는 이 pH가 4.4 정도면 알루미늄의 가급도가 높아지면서 얘하고 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불용화되는 것이 그 인해 흡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배드 재배에서는 이 토양 중에 알루미늄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pH가 크게 떨어지더라도 급액에 우선하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배액 pH가 내려간다고 해서 농가분들께 농가분의 걱정이 크시면, 작물 생육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눈에 띄는 문제가 없으면 점차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완주군인데 늦게 정식을 했다고 돼 있어요. 늦게 정식을 했다고 돼 있고, 물을 3분밖에 안 줬대요. 이걸 왜 3분밖에 안 줬는지 이제 이 농가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한 것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는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압력 보상형 밸브고요. 압력 보상 단추고, 이게 개당 220원 정도 해요.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게 개당 220원이고 이게 묘가 2주에 하나 정도가 설치된다 해도 이게 한 동에 3,000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비용만 꽤 많은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3,000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의 점적 호스로 농사 짓는 것보다 점적 호스가 1kg에 한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할 건데, 그거보다 한 6배 정도 비싼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가분들이 이걸 잘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농가가 늦게 심었는데 왜 3분밖에 물을 안 줬는지가 나는 궁금해요. 너무 적은 거예요. 일에 주는 물량이 많고 상토량이 많기 때문에 3분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함수율이 높지만 이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조한 조건일 텐데, 이 건조한 조건에서 물을 3분밖에 안 줬다는 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번 줄 때 물량이 어떻게 줬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입색을 보면 지금 급액이씨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피트모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다가 또 완효성 비료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알비료 같은 거, 이렇게 알비료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카본 파란색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잎색만 보게 되면. 그래서 물의 급액 횟수가 적고 초기 밑거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이종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에 우리 이현수 선생님이 보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잎색이 상당히 진하고요. 여기 지금. 그다음에 꽃대가 나오는 거는 길게 뻗어 나오고 있네요. 다행히 이제 여기 표시한 거하고 좀 다르게 세입이 잘 안 나오고 잎색이 진하고 생육이 좋지 못하다고 돼 있어요. 하루에 6번의 물을 줬고 급액량은 650이었고 급액 종료 시간은 4시 오후 4시였다고 돼 있네요. 이제 급액 이씨는 이제 1.2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급액에 관련된 부분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수분 부족량이 너무 높은 시기에 14 이상이 되는 시간이 좀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농가에 추가적인 자료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현상하고 농가가 급액을 했던 현상하고 이 보다 정확한 진단하려면 결국은 이 수분 부족량이라고 하는 데이터,
내가 하루에 이 온도 관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그래프 등이 필요하고, 내가 적정 범위에서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 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뭐 그 차관 관리해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맞춰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이만큼의 생육이 안 되는 환경을 개선했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하루 누적이 되게 되면 작물에도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공간이 건조하게 되면 공간이 건조하고 근권부의 수분이 그만큼 부족해지면 작물이 잎색이 진해진다든가 생육이 좋지 못하다는 현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건조한 부분을 가장 쉽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들어오는 햇볕을 막아주는 방법인데, 우리 단동형 온실에서는 차광을 쳤다 벗겼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다겹봉 커튼이에요. 그래서 이 다겹봉 커튼을 가지고 계신 농가분들한테는 이 다겹봉 커튼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대,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수분 부족량이 10일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에서 보면은 11시, 빠르면 11시일 것이고 더 빠르면 10시 반일 건데, 11시부터 오후 예를 들면 오후 한 3시까지는 차광 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겹봉 커튼이 좀 두껍다 그러면 해가 동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반대쪽만 차광을 해준다든가, 이런 차광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연동 같은 경우는 차광 스크린이 30%짜리, 50%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 쳐주고, 그래도 좀 뜨겁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50% 쳐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광 관리를 환경 조건에 맞도록 차광 관리를 해줌으로써 수분 부족량을 적정 범위 내로 내려오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평에서 이제 우리 김재인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 광이 약할 땐 상대 습도가 40%이더라도 수분 부족량은 뭐 12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굳이 차광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 역설적으로 이제 차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부의 온도가 20도를 안 넘어가고 외부의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차광을 해주시는 차광 스크린을 쳐놓은 농가들이 있어요, 영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하는 값이 환경 관리를 하는 참고점이 아니고, 온도와 상대 습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수분 부족량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하고 상대 습도라고 하는 값이 두 개 값에 의해서 구해지는 수분 부족량이라는 것이 3에서 8로 살판 범위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광합성에 좋은 겁니다. 근데 농가분들이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면 더 좋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햇빛이 많이 받으면 시설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시설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에 의해서 그 구해지는 수분 부족량에 의해서 환경 제어를 해야 되지, 온도 값은 빠진 상대 습도 값만으로 한다든가 상대 습도 값이 빠진 온도 값으로만 하는 거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몰려 다이어그램에서 수분 부족량 구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게 왜 중요한지도 계속해서 지금 3에서 8 범위가 적정한 범위이고, 이 3보다 낮을 조건에서는 기공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8보다 높은 수치에 가게 되면 딸기는 기공을 닫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C3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공에서 증산되는 양을 빨아 올리기 위해서 뿌리에서는 에너지를 쓰고 이 이온 구배를 줘가지고 뿌리에다가 칼륨을
칼륨을 많이 몰아서 뿌리의 농도를 진하게 만든 다음에 주변에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때 인제 이 품종마다 이 양분을 내가 뿌리에다가 엔진을 쏘아서 이온을 몰았을 때 버틸 수 있는 인제 세포벽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이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 이씨가 쪼끔씩 달라진다고 인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양평의 김대인 선생님 거를 보면 급액 종료 시간이 빨랐어요, 첫 번째. 저는 이걸 빠르다고 합니다. 시 보시면. 공급 이씨는 괜찮았고요. 우리가 3 시까지 육회를 그냥 계속 줘 버린 거예요, 요거는. 같은 육회를 주더라도 급액을 끊는 시간을 예를 들면 4 시까지 늘려 주고 횟수는 유지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냥 더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묘한 것이 인제 개별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포 때 했다는 얘기인지 이게 인제 제자리 육묘를 했다는 건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꽃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제 화학 분할을 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인제 질소 비료가 공급이 돼 가지고 CN율이 이 질산화제 질소의 이 N하고 탄수화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탄수화물의 C하고 이게 CN율인데, 얘가 많아지면 작물은 얘를 몸 안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광합성 산물하고 결합을 시켜 가지고 다른 아미노산을 빨리 합성을 해 버리기 때문에 꽃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 중에 이제 육묘 중에 자가 육묘하시면서 이제 화합과 유두에 대한 부분이 쪼끔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황병이나 짱잎이 많았다는 얘기는 재배 중에 좀 너무 습하게 관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습한 조건이 되게 되면 그게 인제 양분이 들어있는 물이었다 그러면 인제 양분을 비절이라고 해서 비료를 끊는 조치가 쪼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넘어가고. 양평의 김승원 선생님이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야, 관수에서 고설인데 한 번밖에 물을 안 줬대요. 아니구나. 한 번 4번 줬구나. 4번 줬대요. 4번. 4번 줬고요. 어우, 이거네. 답이 나왔네. 우리가 인제 이걸 잘 보시면 이 농가는 배드의 종류가 안 나와 있네요. 혹시 양평의 김승원 선생님 듣고 계시면 배드에는 어떤 배드죠? 예. 배드가 화분인가요? 화분이네요. 음흠. 여기 보니까 아마 어미묘 키우는 정도의 화분, 좀 작은 화분으로 보이는데, 화분이.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루 4번밖에 안 줬다고 했잖아요. 4번 줬고 2분 30초 줬고 2시에 물을 끊으면, 그다음에 그 공급 이시는 0.9라고 치면은 여기 보시면 코코피트의 펄라이트라고 하는 이 혼합상토인데, 혼합상토는 물을 가지고 있는 양이 함수율이 좀 낮아요. 이 혼합상토는. 이 혼합상토는 함수율이 낮아 가지고 물을 자주 줘야 돼.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근데 4번밖에 안 준 거예요. 물을 4번밖에 안 주다 보니 물과 비료가 접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문제를 또 꽂으라고 하면 태수 이씨가 1.3이었대. 내가 주는 건 0.9인데, 이게 뭐냐면 물이 일찍 끊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금권의 배지가 졸은 겁니다. 우리 소금물을 끓이면 막 점점점 진해지듯이. 그다음에 아이고, 1년 동안 청소하지 않았다고? 요거도 있네. 물이 정상적으로 내가 2분 30초 동안 양액기는 돌았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그만큼 안 나간 거예요.
이 필터가 막히게 되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처방된 그 비료의 그 레시피를 알고 이 농가가 주고 있는 이시하고 일해 주는 한 번 줄 때 물량하고를 계산해 가지고 한 번 줄 때 예를 들면 300 리터씩 300 리터씩 들어간다. 이게 계산이 돼요. 아까 이제 점재기에서. 그다음에 이 농가가 한 동을 재배한다 그러면 하루에 4번이니까 이 농가는 하루에 물이 1.2 톤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원수로 따지면. 그래서 요거를 100 톤으로 나누면 이 농가는 대략 한 80일 정도가 사용을 하면 양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여과기가 막혔다 그러면 이 농가가 거의 한 120일 이상 정도 양액을 썼을 수도 있어. 그러면 실제 금액이신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거고 물이 부족해지니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조건들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농가들한테 갔을 때 내가 양액을 하루 물 주는 게 얼마 들어가고 양액을 며칠마다 타냐를 물어보게 되면 요게 양액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가 인제 이런 식으로 물을 제대로 못 먹고 양분 흡수가 안 돼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에서 쉽게 인제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연면 시비를 해 주라고 하는데 연면 시비를 해줄 때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A통과 B통에 들어있는 양액을 10cc를 우리가 인제 그 1리터에다 주게 되면 1리터에 10cc, 10cc 하게 되면 이게 인제 양액의 조제한 이시고 실제 연면 시비하는 이시는 우리가 물로 지압으로 주는 것보다 높게 좀 진하게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물을 반량으로 하고 얘를 10cc, 10cc 하면 처방 이시가 1.0이다 그러면 내가 연면식으로 뿌려주는 거는 한 2.0 정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질소인산, 가리, 미량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복합비를 굳이 안 쓰더라도 A통, B통을 이용해 가지고 연면 시비할 때 요렇게 500cc에 각각 10cc, 10cc 해 가지고 50배 비율로 그 연면 시비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완전 포습된 상태에서 8% 차이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포습치인데 물을 줘야 되는 순간의 포습치는 37% 정도 되는 거예요. 함수율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왜? 우리가 혼합상토 같은 경우는 포습을 시키려고 45% 까지 포습을 시키면 거의 채워져요. 이게 상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토의 종류, 그다음에 상토의 양. 그거에 달라져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점적 테이프라는 걸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점적 테이프를 짧은 시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압력이 차고 나서 물이 고르게 들어가고 나서 끊어지는 시간이 최소 2분 정도로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따지면 그래서 아까 배행량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의 최소 배행률을 50%로 제가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많이 둘러봤어요, 여러 농가들을. 그랬더니 50% 미만으로 줄여 가지고 관리하는 농가들은 생육이 좀 좋지 않고 50% 내외가 적정한 배행 및 배액도 있고 작물 생육도 적정한데 혼합상토 말고 인제 유기상토라고 하는 피트모스나 코이아 상토를 쓰는 농가들이 배행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제 조건값이 달라지게 되면 달라지는 거고요. 한 동에서 이게 재배 주수가 몇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동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혹시나 센터의 시험 포장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양액을 조제하실 때 양액이 80일까지 사용되는 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양액통을 200리터로 해 가지고 5분의 1만 비료를 탄다든가 해 가지고 양액의 사용 기간을 적정 사용 기간 20일 내외로 줄여 줘야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쓰라고 하는데 80일을 쓰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선생님 듣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담양 농가인데요. 여기도 보식한 묘가 많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 이 잎의 길이하고 이 잎의 길이가 다르죠. 옆폭도 다르고. 그러면 양수분의 공급이 그만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야,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작용기작 설명할 때 사에 해당되는 약재, 사군에 해당되는 약재를 줬다고 하는 거고요. 티리아졸개가 데부코나즈, 헥사코나즈 뭐 이런 게 있고, 상품명으로는 산림꾼, 사천왕 이런 것들인데, 실제 농가분들이 이게 왜 어떤 법칙이 아니냐. 예를 들면 희석 배수가 3,000배라고 되어 있는 약재를 8,000배로까지도 이렇게 희석해서 써요. 그런데도 이게 억제 작용이 나오는데, 농가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바리에 쳐야 될 양량이 150에서 200리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200평에다가 3분의 2밖에 안 되는 면적에다가 그거의 2배량을 칩니다. 그러니까 희석 배수가 실제 우리가 타라고 하는 희석 배수보다 2배 이상 됐지만 사용 양량이 2배 이상 많아지니까 정량탄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외화가 잘 안 풀리는 지역은 입구 쪽에 약을 2번 정도 맞는 지역들이 묽게 희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외화 이렇게 억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제가 안 풀리는 농가한테 지베릴린을 처방을 하라고 쉽게 말을 못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베릴린 쳐가지고 꽃대가 길어지고 이라방 나오고 이라방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라방에 이제 출래가 부시출래가 되고 이 지베릴린 영향이 있게 되면 농가들이 참 저희한테 좀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정식해놓고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좀 빨리 쳐주면 좋고요. 또 하나, 이걸로 이제 입이 잘 안 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뻣뻣해집니다. 뭐냐면 조직이 길어져야 되는데 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넓어졌으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이렇게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이만큼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압축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의 어떤 조직이 단단하고 거칠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입색도 진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화가 된 놈이 짱짱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억제제를 잘못 치게 되면 일화방 형성이 분화가 늦어지면서 남들 딸기 딸 때 농가분들이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고생들을 하셔요. 남들 딸 때 나는 못 따니까. 그래 가지고 1월 중순 지나서 일화방 수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농가들한테 인제 경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육묘하시는 농가분들께 외화제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웃자라더라도 웃자란 묘를 정식했을 때 웃자랬던 그 조직에 담아져 있던 저장 양분을 충분히 빨아 와서 인제 새뿌리가 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웃자랐던 잎은 이제 경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웃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억제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곡성의 서명진 농가가 우리 연구사가 보내준 내용 보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잎색이 엄청 진해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자료가 PDF 파일로 보낸 거를 스캔해 가지고 아마 해서 그런가 색상의 변화가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9시부터 물을 줬고 5시까지 해 가지고 6회를 줬고 EC는 1.0이다. pH는 5점에 맞춰 주고 있으나 6점에서 6.4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그다음에 0.8로 EC를 1.0으로 주다가 일화방 수확쯤에 0.8로 낮춘다고 다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1.0으로 주고 있으면 그냥 쭉
1.0으로 가도 문제가 없고, 겨울철이 됐을 때 급액의 횟수를 줄이지 말라고 좀 해 주세요. 오히려 인제 착과가 되고 있고 과일을 수확할 때 당도 때문에 인제 요거를 어 오히려 당도 때문에 올리는 경우는 제가 얘기는 들었어도 낮추는 거는 제가 처음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횟수가 6 회에서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 겨울철에 인제 난방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인제 일액이 없어지면서 티변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횟수는 인제 6 회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6 회를 유지하되 인제 급액 종료 시간이 5 시였기 때문에 요거를 4 시나 4시 반으로 바꿨을 때에도 급액 간격을 좀 조절해서, 혼합 상태 스티로폼 배지이기 때문에 코코구나. 요건 또 쪼끔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인제 배행량을 꼭 확인하라고 했어요. 배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급액 횟수를 쪼끔 줄여도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스티로폼 배지의 혼합 상토 같은 경우는 배수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배액의 횟수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코코피트다고 그러면 코이어 상태다 그러면 배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횟수를 한번 빼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행량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배행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좀 조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토경 같은 경우는 꽃대가 골고루 올라오지 않는다. 11 시가 넘었는데 이득이 맺혀 있다. 그거는 물 주는 간격. 정식하고 나서 물 주는 간격이 어떻게 돼 있냐. 음. 물 주는 간격이 안 나와 있네요. 일액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잎 끝에 맺히는 물방울이 늦게까지 인제 맺혀 있다는 얘긴데, 그만큼 뿌리에서 물을 많이 잘 먹을 수 있는 조건이고, 공간은 상대적으로 인제 좀 습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제 그 내용이 없어 갖고 그거 좀 언급은 좀 피할 수밖에 없고, 꽃대가 골고루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농가가 실제 밑거름을 넣지 않았는데 밝은제라고 하는 부분에도 상당량의 질소 비료가 들어 있고, 어 그다음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어 옆면에 뿌려 준다고 뿌려 줬는데 표면에 쌓이는 양이 많으면 비료를 상당히 많이 준 것이 됩니다. 아 하루에 5분 간격으로 줬다고 하면은 어 많은 양은 아닌데, 이 토양이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 토양이 좀 검게 보이고 아마 어 점토가 많은 토양 같아요. 그러면 물을 늦게까지 오래 품을 수가 머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일액이 늦게까지 마르지 안 말랐다 안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물 주는 간격을 좀 조절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토경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멀칭을 안 하고 있다가 멀칭을 하게 이 검은색 멀칭을 하게 되면, 멀칭을 하고 나서 한 1 주일 정도는 차광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이 반사광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잎색이 진하고 물이 부족해 가지고, 반대로 인제 일액은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반사광이 진해 가지고 인제 잎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 그런 것도 보이고, 이 부분에 약간의 팁번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음 예를 들면 한 9시 정도까지만 합시다, 우리는. 정해진 답은 없는데 9시 정도까지, 요즘 뭐 정상적인 날씨다 그러면 9시 정도에 인제 어느 정도 인제 맺혀 있다가 없을 정도고, 내가 하우스에 갔을 때 일액이 맺혀 있지 않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겁니다. 시간이 인제 얼마 안 남아서 보자. 여기는 뭐 저기 산소탄하고 태양열 소독을 했다는데, 올해는 장마가 길어 가지고 태양열 소독하는 의미는 크게 없을 거고요. 산소탄은 거는 아마 산소계 인제 소독약일 것 같은데, 이런 약재들이 실제적으로 염소계 소독 약재에 비해서는 소독 효과가 쪼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소득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 보시면 이게 이제 갑바 배지이기 때문에 이 갑바 배지 형태가 이렇게 갑바가 돼 있고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상토를 채울 수 있는 망이 있으면 이 공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소득 약재가 흘러내려가 버리면 소득 효과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켜졌으면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농가분들 현장 지도에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리향이라고 하는 우리 저 제천의 서운함 지도사가 보내주신 거 보면 혼합 선트의 스티로폼 베드라고 하는 조건인데, 이제 다른 걸 떠나가지고 품종적 특징으로 봤을 때 아리향이라고 하는 품종이 좀 흰가루병에 약해요. 이제 대과종 품종일수록 흰가루병에 약합니다. 킹스베리나 이런 것들 죽향도 좀 흰가루병에 약한 품종이 있어서 주기적인 약재 방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라고 하면 됐고, 7회에 7회 정도 줬다고 하면 적은 양은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공간이 건조하게 관리할 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작물이 이렇게 뻗어 있던 작물이 이렇게 물이 부족해지면 건조지면 이렇게 숙여지면서 이 부분에 확대해 보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세포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균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건조할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품종적인 특징이 흰가루병에 잘 발생할 수 있는 아리안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 관리가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창 두 선생님이 제출한 거는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한 번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질문할 거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강의 잘 들으시고 수시로 이렇게 질문할 게 있으시면 전화해 가지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전화번호고요. 강의 받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